네, 안녕하세요. 심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4일 심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바로 정리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오늘 1.3% 밀렸고요. 하락 종목 수가 600 종목 넘었습니다. 상승 종목 수 200여 종목, 거래대금 10조 정도, 많이 안 터졌네요. 코스닥은 1.2% 빠졌고요. 971포인트, 거래대금 9조,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2배 이상 많았던 940여 종목 해서 수급 구도 자체도 사실 좀 안 좋았습니다. 오늘 외국인들도 선물에서 좀 많이 팔았네요. 9,800개, 거의 만가 가까운 어떤 매도를 했고, 코스피 쪽에서는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그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 쪽으로 이제 계속 가닥을 잡고 이제 왔는데, 오늘 좀 순매도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240억, 2,400억 정도를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순매도했고, 기관이 한 6천억 정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뭐 올해 들어서만, 사실 얼마입니까 이게? 엄청나게 팔아 제낀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만 지금 기관은 4조 7천억을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순매도를 하고 있고, 금융투자 중심 그리고 연기금이 그 7천억 정도 팔았고, 투시는 그래도 순매수를 좀 하는 경향이었네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2조 7천억을 샀고, 어쨌든 기관이 연일 파는 어떤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에 조금 영향을 받는 수급 구도라고 좀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1,100억 순매도, 기관이 600억대 순매도 하면서 쌍끌이 순매도를 보였고, 어쨌든 수급 구도 오늘 별로였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 물가가 너무 이제 높이 올라가는 그런 어떤 지표들이 나오면서 나스닥을 워낙 이제 2.5%나 내리꽂는 성장주의 어떤 타격받는 그런 지점대죠. 그래서 매크로적으로 이제 뭐 위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높은 고밸류가 조금 이제 다이어트하는 어떤 그런 개념의 시장의 흐름이 좀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 이게 뭐 위기스러운 거면 다우도 같이 한 2% 빠져야죠. 다우는 0.49%밖에 안 빠졌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섹터별 차별화된 흐름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 S&P도 1.4% 정도 밀렸고요. 오늘 일본이 1.2% 빠졌고, 홍콩 0.5% 빠졌고, 대만은 뭐 보합이네요. 와, 밑꼬리 그리고 올라왔네. 1.2%까지 빠졌다가 쭉 올라왔네요. 근데 밑으로 좀 찍었다는 게 깨림직하죠. 상해 증시 1% 정도 밀리는 흐름이었고, 하여튼 참 뭐 지수적으로는 좀 최근에 그렇게 좀 좋지는 않은 어떤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고, 전 세계적인 어떤 물가 상승과 이제 금리 인상 기조의 어떤 흐름들을 보이는 게 보다 더 이제 자산 시장에서 어떤 유동성을 조금 이탈시키는 어떤 연결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뭐 위기스러운 어떤 매크로 상황이 어떤 발생이 한 게 아니라, 어떤 자금의 이동상 발생된 어떤 특정 섹터군이라든지 이런 쪽에 약세 흐름이 이렇게 지배하는 걸로 좀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1.3% 밀려서 이렇게 내려와 있고, 코스닥 지수 여기서 빨리 이렇게 중장기평을 돌파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오늘도 좀 올라오지 못하는 흐름들 보였네요. 어쨌든 좀 약간은 조금 이제 하방으로 크러쉬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뭔가 좀 직관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시장 분위기가 한번 밑으로 확 내리꽂아야 세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항상 리스크적인 부분을 최근에 제가 좀 그래도 항상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린 게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시총 상위주들도 많이 빠졌고, 셀트론이 많이 빠졌죠. 이건 따로 이제 제가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니까 그 부분 보시고, 와, 뭐 최악이네요. 하여튼 뭐 셀트론 그룹 수급만 그냥 체크해드리면, 셀트론 기관이 56만 주 팔았고 외국인이 20만 주 팔았습니다. 그냥 집어 던졌다 보면 되죠. 그냥 분식이 나오니까 이게 뭐 팩트인지는 이제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우려감이 있다는 거, 불확실성이라는 것 측면에서 그냥 일단 매도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LG화학이 5% 정도 밀렸고요. 삼성 SDI도 2.8% 밀렸고, 카카오뱅크 5% 빠졌고, 이제 보다 더 밸류가 높은 것들의 매도물이 조금 더 이어지는 것 같고, 오늘 LG
LG 이노텍이 이제 굉장히 큰 어떤 계약 가능성 뉴스들이 좀 어제 장마감하고 나오면서 이 카메라 모듈 관련된 기업들 이런 쪽이 오늘 굉장히 좋았고 이제 현대오토넷, 에버 이거는 자율주행 기대감들, 자율주행 관련된 그리고 로봇 관련된 그리고 이제 전장 관련된 쪽은 뭐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흐름입니다. MC넥스도 7% 튀었고 LG전자도 플러스 마감했고 모비스도 플러스, 삼성전기도 2.7%. 카메라 모듈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좀 오늘 좋은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노텍이 9% 튀면서 또다시 신고가 흐름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12% 빠졌는데 역시나 수급이 처참하네요. 기관이 48만 주, 외국인이 56만 주를 팔았고 양쪽에서 개인만 700억대 이상을 이제 순매수했네요. 셀트리온 제약 12% 빠졌고요. 오늘 뭐 위메이드 같은 기업들도 뭐 게임주들 2차전지 쪽 빠졌고 바이오 쪽으로는 뭐 플러스로 돌아선 것들도 꽤나 있어요, 사실. 그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11% 튀면서 강한 어떤 면모를 보여줬고 이따가 이제 기사 하나 좀 체크해드리면서 유튜브 채널 하나 또 제가 좀 소개해드릴게요. 그거 보시면 ABL 바이오의 이번에 기술 이전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기념비적인 어떤 건지를 정확히 좀 이해하실 거라 생각되고요. 오늘 반도체 쪽 이제 소부장 업체 좋았습니다. 특히나 장비 업체 유진테크 8% 튀었고 파운드리 이제 시스템 비메모리 쪽은 계속 좋죠. DB하이텍 신고가 흐름 계속 내고 있죠. 2.8% 상승, ISC 5.7% 상승, 심텍도 1.2% 상승으로 시장 대비 강한 어떤 기조 흐름 보여주고 있고 SFP 반도체도 1%대 강세. 그래서 반도체 쪽, 비메모리 쪽, 파운드리 쪽은 좋았고 그리고 매드팩2가 오늘은 또 플러스로 3%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는 뭐 오늘 레고캠도 1.8% 상승했고 올릭스도 0.8% 상승하면서 브릿지 바이오도 2.7% 상승했네요. 차별에 대한 어떤 움직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나 이제 종목 장세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 쪽으로 가보죠. DB하이텍이 1위네요. 근데 수급이 크진 않아가지고 엄청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MC넥스가 2위 그 다음이네요. 180억 정도. 한미반도체 그리고 최근에 뭐 금융주 삼성생명 같은 종목도 좀 섞여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 넘어가면 ABL 바이오가 140억 오늘 같은 날 와우 11%나 상승했네요. 그리고 이제 주성엔지니어링, 유진테크 뭐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ISC 뭐 이런 쪽으로 유니테스트, 워닝 머티리얼즈 올라오네요. 수급과 함께 올라오는 흐름들 좀 보여줬고 나무가도 이제 그 카메라 쪽이죠. 그래서 5.9%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좋은 쪽도 있잖아요. 좋은 쪽은 오늘 뭐 올해 들어서 계속 좋은 어떤 기조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종목 선택과 섹터 선택이 수익률을 가르는 그런 장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1년부터 16년, 7년까지 6, 7년 정도가 박스피였어요.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에서 맴도는 그런 장세 속에서 사실상 이제 엄청난 섹터의 어떤 뭐 10배씩 나오는 종목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지수는 가둬두지만 사실 지수 관련 주들이 별로 안 좋았다는 거잖아요. 시총 대형주들이 보시면 이 기간 동안 그렇죠? 20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초 이 박스피입니다. 박스피. 근데 10배씩 막 20배씩 날아간 종목들 섹터들 이제 막 화장품 뭐 리모델링, 바이오 뭐 많았잖아요. 음식료도 이제 그랬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어떤 흐름의 장세로 좀 들어간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서 우리가 좀 보다 많은 학습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어쨌든 종목 관련해서는 오늘 이제 요 정도 마무리를 짓고 하여튼 열심히 종목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 부분도 조금 압박을 준 어떤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추가 인상까지 좀 시사하면서 사실 좀 우려감을 혹은 이제 시장에 약간의 좀
부정적인 어떤 요인을 좀 줬다고 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기준금리를 1.25%, 0.25% 이제 올렸는데요.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거죠. 금리 수준이. 여기다가 이제 금리 인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까지도 좀 시사를 하게 되면서 사실 좀 압박을 주는 형태가 됐고, 오늘 뭐 전반적으로 뭐 미국 시장도 이제 빠졌었고, 또 이제 뭐 셀트론 같은 또 악재적인 부분도 좀 발생을 하면서 어쨌든 시장에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40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를 기록한 또 미국 같은 경우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도 아마 이제 한국은행의 어떤 기준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2달 만에 이제 다시 또 올린 겁니다. 그만큼 급진적으로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자산시장에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이 자산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좋을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별적인 어떤 성격으로 이제 투자 전략을 짜야 된다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린 게, 어떤 특정 종목군이라든지 섹터군, 테마군들은 뭐 이런 거랑 별개로 이제 움직일 거니까, 그런 장세가 이제 본격화되는 거니까 결국은 잘 골라서 잘 전략을 짜는 게 수익률에 중요하지, 지수는 그다지 좀 크게 재미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린 게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 미국도 뭐 그렇고 한국도 금리 인상하고 유동성이 이제 조금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막 모두가 가즈아 외치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기는 어려운 거죠. 나오기 좀 어렵니다. 그래서 종목 잘 선택이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들고요. 뭐 물가입니다. 물가 잡으려는 거고, 물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세게 이제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어떤 조정 시기는, 금리 인상을 하는 그런 조정 시기는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물가 어떤 흐름 변화, 기준금리 인상의 어떤 파급 효과를 좀 보면서, 그리고 이제 주요국들의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를 보면서 판단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중요하겠죠? 미국이 어떤 시점에서 금리 인상하는지가 결국은 한국의 정책금리가, 기준금리가 얼마나 올라갈지 그 부분을 가늠하게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손에 좀 이제 달려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다. 이 정도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는 좋을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좀 좋지는 않았지만, 그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 이제 어제도 이제 그쪽에 대해서 엊그제죠? 집중적인 분석을 좀 해드리면서 추가 기술 이전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그래서 그게 당연히 시작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어떤 포텐셜을 확실하게 이제 보여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요 기사에서도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포트에 대한 분석을 해주는 기사네요, 보니까. 그래서 BBB 셔틀 이제 뇌혈관 장벽 이제 셔틀 보유 기업 중 가장 앞선 단계 데이터를 이제 증명했다고 평가를 했다. 그래서 지금 면역항암제, 이중항체 기술 이전의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사노피입니다, 대상이. 빅팜이죠. 사노피와 이제 파킨슨 치료제 ABL301에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사노피의 100% 자회자 젠자임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사실 이게 우리가 플랫폼 이번에 기술 이전의 어떤 내용을 보면 계약금 규모가 굉장히 컸죠. 선급금이 900억이고요. 단기 마일스톤이 이제 540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 올해 계약금 단기 마일스톤으로만 1,400억을 받게 되기 때문에 뭐 남죠. 임상을 진행하고도 남는 거죠. 그래서 일상을 이제 그 사노피 가는 게 아니라 전임상 마무리 짓는 거 일상까지 지금 그 ABL 바이오가 진행을 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이제 큰 거냐면 자체적으로 이제 임상에 대한 경험을, 레퍼런스를 갖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형의 어떤 그 경험이, 그 과정을 경험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함으로 하는 것만 해도 결국은 굉장히 큰 이득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 임상을 하더라도 돈이 훨씬 남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한 계약을 맺은 거다. 전임상 단계에서 계약금 900억은 대한민국에서 보기 어렵죠. 그래서 결국은 이 기업의 어떤 플랫폼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분명 필요하고,
또 이제 이 기술들을 통해서 이제 다른 어떤 만드는 거 있죠? 뭐 치매,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기술 이전의 가능성들, 빅팜들이 야 뭐야 이거 우리도 한번 봐야겠는데 하면서 또 이제 같이 한번 분석하고 보면서 추가적인 기술 이전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이 중추신경계 CNS 쪽으로 이제 굉장한 어떤 퍼포먼스의 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포텐셜을 좀 크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이거는 뭐 너무 임팩트가 큰 어떤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어제도 이제 유튜브 그 커뮤니티 통해 가지고 공유드린 그 채널 있죠? 신길 TV라고 이제 가치 투자를 위한 신약 길라잡이라는 이제 채널에서 여기 또 이제 이제 대표님 이제 이렇게 인터뷰하는 어떤 내용으로 이번 기술 이전의 어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을 이렇게 또 영상에 담은 거 한번 보시면 좀 어디에도 없는 어떤 내용들을 좀 담아냈고, 제가 유일하게 보는 바이오 관련된 또 채널이라서 한번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직접적으로 이제 대표이사 경영진으로부터 이제 들을 수가 있고 내막들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자료인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니까요.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신길 TV라고 이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속보로 갑자기 나왔네요. 영상 찍고 있는 과정에서 법원에서 코로나19 방역 패스 효력 일부를 정지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법원에서 결정이 났는데 뭐 의대 교수를 비롯한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서 효력을 정지한다. 정부 조치 효력을 정지한다고 법원 결정이 나왔네요. 그래서 기존에 뭐 마트라든지 백화점, 상점 이런데 방역 패스, 백신 맞은 사람들만 이제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일단은 행정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해가지고 뭔가 좀 바뀌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외되는 게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유흥시설 같은데, 노래 연습장 같은데, 실내 체육시설, 목욕탕, 뭐 경마, 카지노 이런 데는 여전히 이제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방역 패스 처분에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법원에서는 일부 방역 패스에 대한 어떤 효력 정지를 했다.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또 로봇 관련된 얘기 해보도록 하죠. 기사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미래 먹거리 로봇 사업에서 이제 더 이상 전략이 아닌 주력이다는 제목입니다. 한번 볼까요? 현대차, 삼성, 전사적 투자, 대규모 M&A 본격화다. 결국은 이제 M&A를 통해서 딱 점핑하는 거죠. 양산화 시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 M&A를 통해서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삼성이 팀으로 격상한 거에 TF팀이라는 또 일시적인 어떤 조직체에서 또 상시팀인 결국 양산화 작업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M&A라든지 보다 더 이제 장기적인 어떤 계획과 전망, 그리고 어떤 그 양산을 위해서는 팀이라는 상시 조직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룹 내 어떤 자금도 이제 배분받아서 그걸로 이제 M&A 어떤 추진도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계획들을 좀 낼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이쪽이 그냥 전략이 아니라 어떤 주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도 아마 이제 큰 어떤 M&A를 얘기하고 있고, 그 M&A에 대한 분야가 로봇이 아니겠는가 하는 게 지금 시장의 어떤 주류의 어떤 생각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 그룹도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유망했던 그 로봇 회사를 인수를 했죠. 그럼으로써 이제 확 이제 로봇 쪽에 이제 뛰어넘었는데, 이번에 CES에서도 뭐 로봇을 주력으로 이제 보여줬고 발표를 했고, 또 이제 로보틱스 사업에 대한 비전 발표를 하면서 뭐 스팟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스마트폰과 로봇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하면서
확실한 어떤 주력 성장 동력으로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차를 안 가져왔죠? 현대차가 CES에. 그것만 보더라도 로봇 사업에 대한 어떤 그 현대차 그룹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이 이제 대규모 M&A를 예고를 했는데 그 핵심이 좀 로봇 사업 아니겠는가 하는 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달에 조직 개편이 로봇 사업팀을 올렸고 또 대기업 단으로도 지금 로봇 사업 센터 뭐 설립하고 LG가 지금 로봇 시작 선점을 위해서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LG도 치고 나가고 현대차도 치고 나갔는데 삼성이 뒤처지면 사실 안 되겠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아마 이쪽을 굉장히 빠르게 이제 올리고 키우려고 할 거고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결국은 M&A 대상을 로봇으로 좀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좀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보틱스 업계 한 관계자가 얘기했는데 최근 로봇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M&A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면 AI와 결합한 로봇 사업 등이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삼성이 발표한 대규모 투자 계획에도 이러한 내용을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 그래서 지난해 8월이죠? 3년간 투자 규모를 삼성이 총 240조를 확대를 했고 특히 이 가운데 이제 180조를 국내 투자키로 이제 하면서 투자 확대를 통해서 전략 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과감한 M&A를 통해서 기술 시장 리더십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뭔가 좀 이제 임박한 느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적으로 AI 로봇 분야가 아니겠는가 하는 게 시장의 예상이고 그런 부분에서 결국 경쟁에서 뒤처지 않고 절대 우위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이제 다른 어떤 대기업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이제 가겠다는 어떤 의중인 것 같고요. 삼성 관계자는 최근 미래 유망 사업의 하나로 각광받는 로봇 분야에서 핵심 기술 확보와 폼팩터 다양화 통해서 로봇의 일상화를 추진하고 로봇의 일상화입니다. 우리 집에서 이제 막 도와주는 개념, 협동 보조 로봇 이런 것들이겠죠. 일상화를 추진하고 첨단 산업 분야 설계와 개발을 위한 이제 슈퍼컴퓨터 활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차세대 기술 리더십을 강화해서 기술 시장 주도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서 어쨌든 뭔가 좀 변화들이 좀 임박한 어떤 흐름들인 것 같고 설 이전일지 이후일지 설 이후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의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로봇 사업이 이제는 주력이 된다는 거 대기업 단의 주력이 된다는 거를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점 자체를 단순 테마성으로만 휘발성으로의 어떤 부분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는 쪽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 이렇게 좀 정리 마감을 해보고요. 이슈적인 측면도 한번 자세하게 이제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뭐 금리 인상도 있었고 뭐 분식회계 이슈도 있었고 참 뭔가 좀 뭐 분주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투자 판단에 좀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시장이 뭔가 좀 덜커덩거리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뭐 주식시장이라는 게 거의 7월, 8월이 뭐 횡보장이라든지 하락하든지 뭐 이런 구간이죠. 그래서 상승은 좀 짧고 그러니까 코로나 특수를 누린 1년 한 6개월 정도 시장이 결국은 이제 정말 뭐 우르르 상승하는 뭐 눈 뜨고 일어나면 막 올라 있고 막 이런 시기였고 뭐 일반적인 어떤 시기는 뭐 다 이제 지지부진하고 옆으로 기고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시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뭐 무수히 그런 시기를 많이 겪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 좀 내성이 생기고 또 혹은 이제 방어 기제라든지 막 느낌적인 어떤 직관적인 어떤 막 기시감 이런 것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얘기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제가 다 오를 순 없고 맞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 주식시장을 뭐 거의 매일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보고 분석하고
동고동락했던 관점에서는 뭔가 그래도 이제 느껴지는 게 뭔가 좀 있긴 한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누고 공유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한 주 마감이네요.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박사는 또 열심히 또 학습하고 분석해서 스터디해서 좋은 내용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